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뭐 문제풀이가 이제 강의가 시작됐는데요.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한번 보셨죠? 예,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일단 문제 풀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개수 문제가 참 많더라 뭐 이런 말 하면서 아마 이제 참 많다라는 얘기는 사실 욕한 걸 거예요. 저한테 참 더럽게 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의 욕은 감수를 합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뭐냐면 어떤 의미로 이제 문제를 낸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이 모의고사 실제로 이제 풀 때는 푸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는 그게 뭐냐면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보라는 뜻에서 개수 문제를 낸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죠. 풀면 욕 나올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풀어야 어렵게 풀어야 나중에 뭘 할 수 있어요? 문제에 적응을 좀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만 계속 하다 보면 저한테 욕을 한 100번 정도 하면 점수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알아두시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 패턴은 항상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하냐면은 이제 그 모의고사 제가 이제 채점평을 한번 보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에 대해 강평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시간 동안 놀면 좋겠지만 놀 수 없으니까 뭐냐면 쟁점 정리라고 해서 따로 프린트를 지금 나눠드렸죠. 나눠드린 건 어떤 거냐면 이제 1시간 정도 분량으로 해가지고 1시간씩 진행을 쭉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우리가 기본 수업에서 좀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파트들, 이제 평소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는 파트들을 정리를 한번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뭐 일단 보시면은 그러니까 일단 수업의 이제 방향은 어떻게 된다? 자, 이제 처음에 1시간은 시험을 보고 1시간은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1시간 정도는 뭘 합니까? 바로 이제 쟁점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시간이 남아 있죠. 이 2시간 동안에 이제 뭐다? 이 시험 본 거에 대한 해설 및 강평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근데 요 시험은 뭐냐면 이제 40문제씩 보는데 약 5회 정도 진도별로 해서 몇 회 정도를 한다? 5회 정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총 몇 주가 진행될 계획이죠? 7주가 진행되죠. 근데 7주가 진행되는데 자 5회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5회는 어떤 거냐면 진도별이에요. 진도별. 그러니까 쭉 5주 동안 한번 정리를 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2회가 더 있겠죠. 자, 2회는 똑같이 진행을 하되, 시험 방식은 이건 뭐다? 전범위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고, 그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쪽은 이제 시험의 추세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쪽은 최대한 그 시험의 좀 패턴에 맞추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5회 하는 동안에 복습을 좀 꾸준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시험에 합격할 수, 고득점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많이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많이 봐야 돼요. 많이 안 보고 붙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오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본 사람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최대한 압축해서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이 부분 있죠? 그 문제 40문제 있잖아. 40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충분히 그 안에서 다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은 다 거기에 걸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런 것들을 알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진도별을 총 몇 문제 정도 합니까? 5회 하니까 몇 문제예요? 200문제 하죠? 200문제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뭐 행복한 교실인가? 원래 취지는 뭐 저한테 뭐 얘기한 것은 복습 문제 이런 걸 좀 해달라고 취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뭐냐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럼 문제가 중복돼요.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생각을 좀 달리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우리가 회당 지금 몇 문제 봅니까? 40문제 보죠? 근데 40문제를 보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처음에 회당 몇 문제로 만드냐면 80문제를 만들었어요. 80문제를 만들어서 그냥 40씩 끄는 겁니다.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후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선택사항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필수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순 복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가 합쳐야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5회 동안 하는데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200문제가 많이 푸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 합쳐봤자 뭡니까? 400문제인데 물론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보통 400문제를 해요. 근데 그것도 많이 푸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요 정도 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니까 오후 것도 꼭 하시는 게 좋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듣기 싫어요. 그러면 뭐 점수를 못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진 것들 여기서 커버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하는데 뭐 이제 혹시라도 뭐 못하겠다 뭐 하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저께 쭉 이제 뭐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좀 안 듣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형소법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그래서 그걸 좀 알아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들어가는데 근데 오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정답 표기가 몇 개가 잘못됐어요? 3개가 잘못됐어. 해설은 다 똑같이 나갔어요. 맞는 걸로 나갔는데 위에 정답만 잘못됐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졸다가 문제를 뭐냐면 정답을 표기했다라는 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3개가 나왔어요. 40문제 중에 3개 나왔으면 좀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해설은 전혀 그러니까 나중에 해설 나갔죠. 해설 나갔는데 해설은 틀린 건 없어요. 단지 정답 표기만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주시고 계속 이제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어떤 거냐면 계속 시험 보고 시험 본 내용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눈에 익어야 돼요. 눈에 익어야 시험 볼 때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복습 열심히 좀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시고요. 자,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수업 진행하기 전에 잠깐 미리 또 공지를 할게. 우리가 지금 문제가 지금 총 몇 주가 진행됩니까? 7주가 되잖아요. 근데 7주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7주하고 최종 정리 한 주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12월 며칠이더라? 그게 2일인가 3일인가 모르겠는데 월요일 날이 이제 우리 문제풀이 하다 보면 비잖아요. 오전에 모의고사 보고. 그래서 그때 뭐 무료 특강 같은 걸 한번 해가지고 최종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건 뭐 무료 특강이니까 뭐 그냥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한번 정리를 또 할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문제는 일단 다음 시간에 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보시는데 자, 이제 첫 번째 테마가 뭡니까? 관할이죠. 네, 관할. 그래서 관할을 이제 보면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관할은 일종의 공식입니다. 그냥 딱 한번 정리해놓고 나오면 예외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쭉 따라가는 거니까 그 부분을 일단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1번 지문부터 보는데 자, 우리가 관할을 얘기합니다. 관할을 얘기하는데 관할은 뭐였죠? 관할은 어떤 거를 관할이라고 합니까? 바로 재판권의 뭐다? 분배 기준이에요. 재판권을 분배하는 기준을 뭐라고 부른다? 관할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또 고요함이 아주 뭐 너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상당히 고요함이 느껴지네요. 근데 고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답 좀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이제 뭐다? 관할이 있는데 관할은 어떤 거? 재판권의 분배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재판권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돼요. 관할보다 앞서는 게 뭐다? 재판권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첫 번째로 논의될 게 뭐다? 바로 재판권이죠. 근데 재판권이라는 것은 그냥 뭐 추상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뭐냐?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하면 하나 더 있는 게 뭐냐? 바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래서 군인하고 민간인은 관할이 아니라 뭘로 나누는 겁니까? 재판권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자, 재판권이 만약에 없으면 법원은 무슨 재판을 해야 됩니까?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무슨 재판하죠?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권이 없으면 관할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재판권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두 번째로 논하는 게 뭡니까? 바로 관할이죠. 근데 관할권이 만약에 없다면 무슨 재판을 하게 돼 있습니까? 관할 뭐죠? 위반 판결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관할 위반 판결을 해요. 자, 근데 일단 요걸 놓고 그 다음에 우리 1번 지문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런 게 있죠. 이제 우리 헌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민간인은 군사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민간인은 뭐다? 군사 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뭐냐면 원칙적으로 안 받지만 예외적으로 민간인도 군사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어요. 어떤 경우? 군형법을 위반하면 군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갑이라는 누가 있다? 민간인이 있었어요. 자, 민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다? 군형법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또 있다? 일반 형법도 위반을 했어요. 일반 형법도 위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경합범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경합범을 저질렀으면 원래 검사는 기소할 때 한꺼번에 기소하는 게 맞습니까? 따로따로 기소하는 게 맞겠습니까?
한꺼번에 기소하는 게 맞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과거에 하나의 법원에서 심판했다 이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전부 다 어디서 재판을 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한 겁니다. 군사법원에 재판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요 부분은 민간인의 신분에서 일반 형법을 저질렀죠. 그럼 재판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일반 법원에 있어야 되는데 요게 뭐가 된다?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는데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례가 바뀌죠. 그래서 판례가 바뀌어서 자, 군형법 위반은 어디에서 재판권을 갖는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형법 위반은 어디에서 재판을 한다? 일반 법원에서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적 경합범이지만 어떻게 한다? 사후적 경합범처럼 처벌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례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지문을 보시면, 자,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다. 그러면 법원은 하나의 법원에 재판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쭉 해서 보면 여기 문제처럼 뭡니까? 그냥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한다? 군형법 위반 사건 어디에서? 군사법원에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형법 위반은 어디서 재판한다? 일반 법원에 재판하자라는 겁니다. 나눠서. 그러니까 검사는 한꺼번에 기소했지만 따로따로 재판하자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지문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할. 자, 우리가 이제 관할을 나누는데, 자, 관할을 이제 나누죠. 관할에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관할의 종류는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자, 뭐가 있냐면 직무관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직무관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사건 뭐죠? 관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면 직무관할은 우리 형사소송법을 보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이런 사건은 어디에 관할권이 있다고 써져 있는 사건을 뭐라고 한다? 직무관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관할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있는데 직무관할은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 거냐면, 자, 뭐다? 적부심 있어요. 아니, 적부심이 아니라 재정신청이 있습니다. 적부심도 직무관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법에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재정신청. 재정신청 어디에서 합니까? 고등법원에서 하라고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재심이 있죠. 재심은 어디서 한다? 원판결의 법원에서 관할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유죄 판결했던 그 법원이 있겠죠. 거기에서 관할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비상상고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직무관할이 되는 거예요. 직무관할. 그러니까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 법조문에 어디에 사라고 돼 있는 거. 이것을 이제 직무관할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건관할 있죠. 근데 사건관할은 다시 이제 일반 기준인데 일반 기준은 어떻게 나눠지느냐? 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다? 법정관할이 있습니다. 법정관할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무슨 관할? 재정관할이라는 게 있죠. 자, 법정관할은 뭡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재판으로 정해지는 관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법정관할을 이제 먼저 보기 전에 이게 좀 양이 적으니까 그럼 재판으로 정해지는 관할은 몇 개가 있느냐? 일단 이론상 몇 가지가 나온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가 뭐다? 관할에 뭐가 있어요? 지정이 있겠고, 그 다음에 관할에 뭐가 있다? 이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의 창설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형사소송에서는 관할의 창설은 없어요. 민사에서는 관할의 창설이 나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합의관할이라고 해요. 합의관할에서 양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면 그 법원에서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근데 형사소송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실 것은 관할 지정과 관할 이전은 문장을 하나씩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관할 지정의 사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유는 안 물어봅니다. 근데 관할 지정 사유가 있으면 관할 지정을 뭐 한다? 신청을 해야 되겠죠. 누구만이 신청할 수 있다? 검사가 신청합니다. 검사가. 지정 사유가 있으면. 그리고 어디다 신청하느냐? 그 법원이 아닙니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직근 뭐한다? 상급법원에. 직근상급법원에 사유가 있으면, 그리고 직근상급법원에 어떻게 하느냐? 관할 지정을 신청 뭐다?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적이에요.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할 이전이 있는데, 자, 관할 이전도 마찬가지로 관할 이전 사유가 있겠죠. 있으면 검사는 어떻게 한다? 직근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반드시 뭐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럼 똑같죠. 근데 똑같은데 왜 썼느냐? 여기에는 하나가 더 있죠. 단 뭐다? 누구도 할 수 있다? 피고인도 뭐죠?
할 수 있다. 요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할 지정에 피고인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 다음에 관할 이전은 피고인도 할 수는 있는데 검사하고 피고인의 역할이 틀리죠. 검사는 뭐다? 의무적이야. 근데 피고인은 뭡니까? 권리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검사하고 피고인의 관할 이전을 섞어버리면 또 틀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 관할로 들어가 보게 되면, 자, 법률에 의해서 규정에서 정해지는 관할이 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자, 뭐가 있다? 고유, 뭐가 있어요? 관할이 있어요. 고유 관할. 고유 관할이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다? 관련 사건에 뭐가 있다? 관할이 있습니다. 고유 관할과 관련 사건의 관할이 있는데, 자, 그럼 고유 관할하고 관련 사건의 관할은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자, 고유 관할은 사건이 몇 개다? 한 개예요. 한 개일 때 정해지는 관할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 사건의 관할은 관련 사건이라는 말 자체가 사건이 몇 개다?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사건이 수개. 그래서 여러 개면 어떻게 된다? 뭐 하는 관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일단 고유 관할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할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 고유 관할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사물 관할이 있죠. 사물 관할. 그래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1심 재판권을 분배하는 기준. 이걸 뭐라고 한다? 사물 관할. 그 다음에 자, 지역적으로 나누는 게 있었죠. 지역적으로 나누는 관할을 뭐라고 한다? 토지 관할. 그 다음에 자, 상소 관계에 따라서 관할이 또 나눠지겠죠. 그래서 자, 뭐가 있다? 신급 관할이 있습니다. 신급 관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고유 관할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 이제 사물 관할을 따지는데 자, 1심을 나누는 법원은 몇 개가 있습니까? 사물 관할은 두 개가 있죠. 두 개. 뭐 법관이 한 명인 것과 법관이 몇 명? 세 명인. 그래서 합의부인 것이 있죠. 그래서 단독 판사와 뭐가 있다? 단독 판사와 뭐가 있다? 합의부가 있죠. 자, 단독 판사와 합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이 한 명인 것과 법관이 몇 명? 세 명인 걸 따지는 건데 단독 판사가 뭐가 된다? 여기서는 원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일단 사물관을 따질 때 우리가 1심 법원을 따질 때 특별한 말 없으면 법관은 몇 명 있는 게 원칙이다? 한 명 있는 게 원칙이에요. 세 명 있는 건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 예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합의부 사건이 뭐다? 예외 사건입니다. 예외 사건이니까 그 예외는 법률에 또 규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일단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길긴 한데 몇 가지 예만 좀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뭐냐? 합의부 사건은 어떤 것들이 합의부 사건이냐? 대표적인 게 뭐다? 재정합의부 사건이 있습니다. 재정합의부 사건은 뭐다? 법원이 그냥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사건의 경중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무조건 합의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정해지는 합의부 사건 요게 있습니다.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합의부라고 했을 때 합의부는 뭐다? 그 사건의 경중을 따진다라고 했잖아요. 그 사건의 경중이 뭐냐? 법정형이 몇 년? 단기 1년 이상. 단기 1년 이상.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척 기피 사건, 그 다음에 요것과 관련된 공범 사건, 이런 것들도 다 뭐다? 합의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법률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어요. 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합의부에서 하면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근데 자, 여기를 보는 겁니다. 이제 2번 지문을 보는데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이면 무슨 사건이다? 합의부 사건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예외는 존재하긴 하는데 그래서 2번 최근 판례죠. 한번 읽어보시면 자, 법원조직법상 상습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의 단기가 몇 년이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돼 있죠. 그럼 당연히 어디에서 사물관할을 갖겠습니까? 합의부가 왔죠. 합의부. 그래서 여기서 뭐다? 범죄이지만 제1심 단독판사 관할이 사건이 아니라 어디 사건이다? 합의부 사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까지 이제 쭉 묶어서 볼 수 있겠죠. 3번, 4번, 5번까지 묶는데 자, 무엇에 관한 이야기다? 토지 관할입니다. 토지 관할은 지역적인 분배예요. 어떻게 이제 지역적으로 나누냐 해서 자, 토지 관할에 이제 분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분배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뭐가 있다? 범죄지. 그 다음 뭐 있어요? 피고인의 주소, 그 다음에 거소, 그 다음 뭐다? 현재지가 있죠.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 그래서 자, 토지 관할은 뭐가 있다? 현 주거범이 있다라고 했죠. 현 주거범. 그래서 현 주거 보다 범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통째로 외우는 게 좋아요.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가 있습니다. 자, 그걸 보시고 근데 뭐냐면 자, 이제 뭐 유치한 문제 이런 거 있죠. 자, 누구의? 피고인.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 형사소송법은 누구를 위한 법?
피고인을 위한 법이니까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나오면 다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범죄지, 그럼 범죄지는 어떤 거냐? 우리가 범죄를 생각하면요, 예비 의무에서부터 뭐 중간 실행행위, 중간행위, 결과 발생 있죠?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특별히 고민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인의 주소 거소가 있는데, 주소 거소는 보통 그냥 하나의 세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사는 곳. 근데 원래 법적으로는 사는 곳 따지는데 법원 실무에서는 주민등록지가 주소 거소가 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특별히 문제 삼진 않아요. 근데 이제 논점은 어디에 있다? 현재지가 있습니다. 현재지. 그래서 현재지가 있는데, 현재지는 현재 있는 곳이에요. 근데 현재 있는 곳은 어떤 거냐? 임의 또는, 자, 뭐가 된다? 적법한 강제에 의해, 적법한 강제에 의해 뭐가 된다? 현재하는 뭐가 된다? 장소가 됩니다. 임의 또는 적법한 강제에 의해 현재하는 장소. 그러면 적법한 강제에 의해서 현재하는 장소니까 적법하게 구금된 곳은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현재지가 되겠죠. 그런데 불법 구금 장소는, 자, 불법으로 구금이 됐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현재지로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적법한 강제, 적법하게 구금된 곳이 현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놓고 보시면 되는데, 자, 3번부터, 자, 피고인의 현재지인 이상 범죄지 또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토지관할이 뭐다? 인정이 된다. 여기까지는 뭐 괜찮죠. 근데 따라서 피고인이 현재하고 있는 이상 불법하게 연행된 장소도 현재지에 해당한다? 아니죠. 적법한 강제에 의해서 현재하는 장소가 뭐다? 현재지. 그러니까 불법 구금 장소는 현재지가 안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바로 그 현재지가 문제됐던 대표적인 판례가 뭐다? 소말리아 해적 사건입니다. 소말리아 해적 사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현행범 체포하고 같이 묶어서 볼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일단 읽어보시면 쭉 해가지고, 일단 여기 내용은 우리가 소말리아 해적을 잡았잖아요. 근데 잡았는데 누가 잡았습니까? 뭐죠? 청해부대인가? 그쪽 해군 부대가 잡았어요. 잡았는데 범죄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덴만이에요. 그러니까 공해상이니까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고, 다음 피고인의 주소 거소는 소말리아 몇 번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관할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뭐예요? 현재지. 근데 현재지인데 어떻게 되죠? 청해부대가 잡아서 여기 부산, 여기 이제 해경에다가 넘겼죠. 그 넘긴 곳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가 뭐가 된다? 현재지. 현재지가 되고, 그래서 부산에서 재판을 한 겁니다. 1심.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일단 현재지인 국내 법원에 토지 관할이 뭐다?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좀 중요한 판례죠. 중요한 판례인데 어떤 거냐면, 자, 일단, 자, 이제 우리가 법원을 보게 되면, 이제 법원이 이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데, 자, 지방법원 뭐가 있다? 지방법원에 보면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원이 없을 거예요. 근데 자, 그 도단이 있죠. 도단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지방법원 뭐가 있다? 본원도 있고, 그다음 또 뭐 또 있어요? 지원도 있죠. 그러니까 경남을 생각을 하게 되면 창원 지방법원, 창원은 본원입니다. 그다음에 경남에 또 뭐가 있어요? 진주도 있겠죠. 그래서 창원 지방법원, 진주 지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근데 자, 본원과 지원은 조직법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여기가 뭐다? 하급법원이고 여기가 상급법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소송법적으로 따지면 무슨 관계다? 무슨 관계? 대등한 관계예요. 토지 관할적인 면에서는 뭐다? 대등한 관계.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관할이 겹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관할에는, 그러니까 지방법원 지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이쪽에 관할권 있어, 없어? 없어요. 반대로 여기에 관할권 있으면 여기엔 관할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인데,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었냐면, 자, 이제 광주지방법원, 자,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다? 광주지방법원 해남 지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관할은 어디였었냐면 여기에 관할권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범죄가 발생을 했어. 근데 검사가 어디다 기소를 해버렸다? 본원에다가 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본원에다가 아마 인사발령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해남지원 근무하다가 본원으로 근무가 이제 발령이 나니까 공소장 들고 잽싸게 가서 여기서 기소한 거야. 재판하려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기소했을 때 여기는 관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할권이 없죠. 그래서 무슨 재판을 받았다? 관할 위반 판결을 받았어요. 관할 위반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 자, 읽어보시면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해설을 읽어보는데 해설 밑줄 있죠.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거기 밑줄 말고, 자, 뭐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러므로 해서 밑에 세 줄 있죠. 요걸 좀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형사범법 4조에 의해서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대등한 관계니까. 서로 관할을 뭐다? 나눠 갖는다 이겁니다. 나눠 갖는다. 그래서 요 판례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신급관할은 상소예요. 상소하는데 그래서 그냥 잠깐 말로 하면 자, 일단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 사물관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1심이 단독 판사예요. 그러면 항소심은 어디로 가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그 다음에 상고심은 어디로 갑니까? 대법원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1심이 합의부면 항소심은 어디로 갑니까?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상고심은 어디로 갑니까? 대법원으로 갑니다. 대법원. 그래서 무조건 우리 형사재판에서는 3심까지 가면 다 어디서 한다? 대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고유관할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 뭐다? 관련 사건에 관할이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관할. 이제 관련 사건에 관할은 사건이 몇 개다? 여러 개예요. 그런데 이 관련 사건의 개념은 뭐 11조에 나와 있긴 한데, 자, 관련 사건을 우리가 수업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수개의 사건이 뭐가 되었다? 인적, 물적으로 뭐가 되었다? 관련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수개의 사건이 서로 연결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연결돼 있으면 이 사건을 따로따로 심리하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심리하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심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관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냐면 이것은 법정관할과 고유관할을 확장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장한 거. 그래서 이 관련 사건의 관할을 보는데,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제 어떻게 출발하냐면 먼저 원칙을 하나 세워야 되겠죠. 그 원칙이 뭐냐? 바로 이제 관련 사건의 병합 관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련 사건의 뭐다? 병합관할. 근데 병합관할은 처음부터 관련 사건 이렇게 되면 이쪽에다가 기소하라. 그런 어떤 원칙을 선언한 겁니다. 근데 선언했는데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깐 말로 하면, 자, 일단 관련 사건의 병합관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물관할의 병합관할이 있을 수가 있고요. 토지관할의 병합관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개의 사건이 하나는 단독, 하나는 합의부. 이렇게 관할이 된다 보면 어디에 관할권을 갖는 게 맞다? 합의부에서 갖는 게 맞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물관할의 병합관은 어디에서 관할권을 갖는다? 합의부. 그 다음에 토지관할의 병합관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개의 사건이 뭐 예를 들어서 부산, 창원, 대구 이렇게 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는 게 좀 효과적이겠죠? 그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일단 등장해요. 근데 이렇게 말로만 한 이유는 이게 중요하진 않다 이거예요. 왜? 이게 원칙대로 관철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뭐가 되냐면 두 번째 내용이 나오죠.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관할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따로따로 기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경우 너무 많아. 그러면 그걸 뒤늦게 안 거예요. 뒤늦게 알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뒤늦게 알으면 어떻게 한다? 관련 사건에 뭐가 있다? 병합 심리라는 걸 하는 겁니다. 관련 사건에 뭐다? 병합 심리가 뒤늦게 따로따로 공소 제기된 걸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로 묶는 절차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묶는데 묶을지 말지는 법원의 무엇이다?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사건 병합 심리 딱 나왔으면 끝 문장이 다 뭘로 끝나요?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겁니다. 이거 하여한 단어는 무조건 틀려요. 이제 그걸 먼저 알아두시는데, 그래서 이제 관련 사건의 병합 심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병합 심리가 나온다라는 뜻은 여기에서 한꺼번에 기소하라고 했지만 따로따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원칙을 세워놓고 여기 어떤 효과를 부여를 한다고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만약 이렇게 이제 기소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기소를 만약에 잘못했어. 그럼 강력한 효과를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잘못 기소를 했으니까 관할 위반 판결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이 규정이 나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한 겁니다. 전제한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간에 판례가 하나가 나와요. 판례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판례는 뭐냐? 그러니까 원래 이 규정을 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기소하라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꼭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내용 뭐다? 반드시 병합 기소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따로따로 기소가 돼도 됩니다. 왜? 나중에 뭐 하면 된다? 묶으면 된다 이거예요. 묶으면 된다. 그래서 병합 심리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다? 반드시 그래서 병합 기소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따로따로 기소가 됐는데 뭐라 하냐면 이제 병합을 했어요. 병합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뒤늦게 병합을 해가지고 자, 고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뭐가 되었다?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묶었는데 이미 앞선 사건은 뭐가 됐다? 심리가 끝나버렸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관할은 소멸하느냐? 그랬더니 관할은 그래도 계속 뭐가 된다? 유지가 된대요. 왜 유지가 되느냐?
상소할 때도 묶어서 상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판례가 대단히 중요한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를 보시는데 요게 뭐다? 6번에 나와 있죠. 6번 판례입니다. 해설을 먼저 읽어보세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5조에서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 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점, 반드시 병합 기소될 필요가 없다. 시험 문제 나오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반드시 병합 기소되어야 된다. 틀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고유사건 관할, 고유관할 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의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뭐가 됐다? 종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뭐가 된다? 여전히 뭐가 된다? 유지가 된다. 그럼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판례를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는 좀 공간상 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따로따로 기소가 됐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나중에 묶는 작업이 있다. 그래서 관련 사건의 병합심리. 근데 이제 재량으로 된다라고 했죠. 그럼 관련 사건을 병합심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사물관할의 병합 심리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또 있을 수가 있습니까? 토지 관할에 뭐가 된다? 병합 심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자, 사물관할의 병합 심리 어떻게 돼요? 따로따로 기소가 됐는데 하나는 어디에 있다? 합의부에 있고 하나는 어디에 있다? 단독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병합 심리를 하느냐? 그랬더니 어디에서? 합의부가 병합 심리 한다 이거예요. 항상 단독과 합의부가 붙으면 누가 이긴다? 합의부가 이겨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알아주고 해서 합의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병합 심리는 1심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도 가능하다? 2심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럼 2심에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의부가 하겠죠. 근데 2심 합의부는 생각을 해보면 어디가 되죠? 아까 신급관할에서 어떻게 됐어? 고등법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심이면 합의부가 병합 심리하고 2심에서는 어디에서 한다? 고등법원이 병합 심리를 합니다. 고등법원. 그래서 일단 기억할 게 뭐가 된다? 뭐가 있어요? 합이 있습니다. 사합.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토지관할의 병합 심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군데 이제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대구, 부산, 창원 이렇게 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뭐 대도시 우선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인구 대비로 따지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직근 어디에서 한다? 상급법원이 결정을 해줘요. 직근 상급법. 그러니까 어디에서 할지를 위에서 정해준다 이거예요. 정해준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해요? 상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사건의 병합심리 어떻게 된다? 사합, 토상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직근상급법원에 의미가 있어요. 직근상급법원의 의미가 이제 전원합의체까지 갔던 판례니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직근상급법원은 뭐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뭐 신급을 다 따졌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급을 안 따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공통되는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가 있겠죠. 자, 고등법원이 같을 경우에는 어디가 직근상급법원이 된다? 고등법원이 직근상급법원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부산과 창원에서 단독 판사에서 만약에 재판을 합니다. 따로따로. 근데 어떻게 되죠? 부산지방법원의 상급법원 어디입니까? 부산고등법원 되겠죠. 그다음에 창원지방법원의 상급법원 어디예요? 역시 부산고등법원입니다. 그래서 같으면 어디가 된다? 고등법원이 직근상급법원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자, 고등법원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다를 경우도 있겠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부산과 대구가 있어요. 그럼 부산에도 고등법원이 있고 대구도 고등법원이 있잖아요. 고등법원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럼 한 번 더 올라가요. 그래서 어디가 직근상급법원이 된다? 대법원이 된다는 거예요. 대법원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자, 그래서 관련 사건의 병합심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다가 병합심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괜히 병합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쓸데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복잡해져요. 그러면 뭘 할 수도 있다? 병합했던 걸 뭘 할 수도 있다? 분리할 수도 있어요. 심리를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분리할지 말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량입니다. 그래서 요게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알아두시고요. 내용을 봅시다. 7번부터 가보시면, 자,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법원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 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 할 수 있다. 병합심리는 재량이라고 했잖아요. 문장이 끝나면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8번.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하여 심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뭐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어디서 한다? 직근상급법원. 자, 그런 얘기고. 다음 9번 가보면 바로 직근상급법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가 돼 있어요?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신법원들의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뭐다? 같으면 어디가 된다? 고등법원이 직근상급법원이 되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이 다르면 어디다? 대법원이 뭐다? 직근상급법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억할 게 사합 뭐가 있다? 토상.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소심 가면 이 합의부가 뭐가 된다? 고등법원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가보시면 자,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라면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뭐가 됐습니까? 병합심리 하다가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다.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분리할 수가 있죠. 분리할지 말지는 재량이에요. 그래서 분리하면 뭘 하겠습니까? 이송해야겠죠. 근데 이송 뭘로 끝나겠습니까?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죠. 재량이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를 또 알아주시면 되겠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1번은 이제 재정관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관할 지정이죠. 그래서 자, 관할 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은 관계 있는 제1신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관할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자, 지정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검사만이 한다. 그리고 끝나는 문장이 뭘로 끝난다? 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12번 가보시면 자,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직근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장이 섞이면 틀린다고 했죠? 검사는 뭐예요? 하여야 한다. 그 다음 피고인은 뭐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섞이면 틀린다. 그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다? 관할입니다. 관할의 종류. 그래서 이건 딱 이거 공식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딱 체계를 잡고 나면 고민할 것도, 문제도 다 이틀 안에서만 나옵니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보시면 되는데, 13번, 14번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관할이 되는데,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논점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할을 쭉 봤을 때 우리가 토지 관할, 사물 관할 이런 거 봤어요. 그럼 관할 법원이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 법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등장하느냐? 관할에 뭐가 있다? 경합이 등장을 합니다. 관할의 경합. 관할의 경합은 어떤 거예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이 여러 개 있는 결과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개의 법원에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쨌든 다른 데는 뭐다? 여러 개의 법원을 재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해결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관할 경합이 있는데 관할의 경합은 다시 나눠지죠. 어떻게 된다? 뭐가 있다? 사물 관할의 경합이 있습니다. 사물 관할의 경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토지 관할의 경합입니다. 자, 그리고 관할 경합은 항상 이 표현이 앞에 나와요. 무슨 사건? 동일 사건. 그러니까 또 관련 사건의 관할하고 헷갈려 하더라고요. 근데 헷갈릴 건 아니야 사실은. 근데 관련 사건은 몇 개야? 몇 개? 수개의 사건. 그다음 이쪽은 몇 개예요? 사건이 몇 개야? 하나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쉬운데 생각 안 하고 문제 풀면 오,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좀 가지라는 뜻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사물관할의 경합이 있습니다. 사물관할의 경합은 뭐예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합의부하고 단독의 기소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물관할의 경합 어떻게 합니까? 항상 얘기했죠. 단독하고 합의부하고 붙으면 누가 이긴다? 합의부가 이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합의부선입니다. 합의부선. 자, 그 다음에 토지관할의 경합. 더 이런 일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관할의 경합은 뭐다? 토지관할 같은데 여러 개의 법원에다 기소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때는 뭐가 된다? 먼저 공소 제기를 받은 법원이 심판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선착수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 단독하고 그다음에 여기 뭐가 됩니까? 여기 후착수 법원이 있겠죠. 그럼 얘네들은 재판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이제 그 후속 절차로 심판 할 수 없게 된 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할 수 없으니까 재판을 끝내야 되겠죠. 자, 끝낼 때 어떤 재판을 한다? 무슨 재판? 공소 기각 결정을 합니다. 진취관망법에서 관이 뭐예요? 관할의 경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아주시고 공소 기각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관할 경합이에요. 이게 관할 경합의 전부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는데 13번. 자,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했는데, 자, 사물관할을 달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달리하니까 뭐게요? 합의부하고 단독이 있겠죠?
그러면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문장을 맞는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된다?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알아주시면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13번 가보시면 14번 가보시면, 자,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한다? 판결이 아니고 뭐예요? 결정이죠, 결정. 공소 기각 결정을 하게 돼 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은 뭐냐?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관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관할권이 없으면 무슨 재판한다? 관할 위반 판결을 합니다. 관할권이 없으면 관할 위반 판결이에요. 그러면, 관할이 있는지 없는지 뭘 해야 됩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관할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할의 조사가 등장을 하는데, 자, 관할의 조사는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딱 1조에 나와 있는데, 원칙 뭐다? 무슨 사항?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직권조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관할권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된다, 안 따져봐야 된다? 따져봅니다. 근데 자,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겠죠. 그래서 예외는 319조인가 320조인가 좀 헷갈리는데, 바로 뭐다? 뭐가 있어요? 토지관할이 있죠. 토지관할. 토지관할. 토지관할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토지관할은, 자, 피고인의 뭐가 있어야 된다? 신청이 있어야 판단합니다. 자, 피고인의 뭐가 있어야 된다?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토지관할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조건을 따지는데, 소송조건 두 가지가 있죠. 절대적 소송조건, 상대적 소송조건 얘기하는데, 직권조사사항이 뭐다? 절대적 소송조건이에요. 상대적 소송조건은 뭐밖에 없다? 토지관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다? 상대적 소송조건이랍니다. 절대적, 상대적은 이제 직권조사 이 말 뜻하는 건데, 상대적 소송조건은 현행법상 딱 하나밖에 없다. 뭐? 토지관할. 토지관할이니까 신청 안 하면 판단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시는데, 15번. 자,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해야 하므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자,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토지관할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관할 위반 판결을 선고하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피고인이 뭘 해야 된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신청은 언제까지 하냐면 피고 사건 진술 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모두 진술 절차 여기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자,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16번은 이제 원론적인 표현이죠. 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재판하여야 할 항소 사건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관할권이 없음을 간과하고 사건 후 그 실체에 들어가 뭘 했습니까? 재판을 했습니다. 그럼 관할권 없는 법원이 지금 재판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할 위반 판결하고, 그 다음에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 다음 뭐다? 사건을 관할권 있는 법원에, 뭐다? 지방법원 본원에 뭐 합의부에 이송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을 가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자, 직권조사항, 그리고 관할 없으면 무슨 재판한다? 관할 위반 판결한다고 했죠. 근데 처음부터 관할 위반 판결할 수도 있지만, 진행하다가 보니까 관할이 없다라는 게 밝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관할 위반 판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소송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건 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위반인 경우에도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유효, 무효?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관할 위반 판결하고 다시 이제 공소를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공소 제기받은 법원은 처음부터 심판하는 게 아니고 했던 거 이어받아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뭐다? 17번을 보시면 피고인 신문, 그다음에 증인 신문, 검증 등의 소송 행위는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효력은 없다가 아니라 효력에 영향이 없다.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거를 좀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관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됐고 그다음에 자, 18번부터는 뭡니까? 바로 이제 이송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송. 그래서 자, 이송을 보는데, 자, 이송은 뭐예요? 이송은 소송 계속의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자, 소송 계속의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소송하다 보면 사정이 바뀌어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다른 법원으로 뭐다? 넘기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송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자, 이송의 종류는 뭐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일단 우리가 수험적으로 나누는 건 이거예요. 자, 무슨 이송? 필요적 이송과 그 다음 뭐가 있다? 임의적 이송이 있어요. 필요적 이송과 뭐가 있다? 임의적 이송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이송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실천적인 뜻은 뭐라고 했죠? 이송이라는 말은 보다 소송 계속의 이전, 이건 강학상 뜻이고, 법원 실무에서는 무슨 뜻이다? 내가 할 재판을 다른 법관한테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재판을 다른 법관에 떠넘겼으니까 나는 좋아, 안 좋아? 좋죠. 바로 휴가 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떠넘김을 받은 법관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죠. 야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다? 내 입장에서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법원 내에서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막아야 돼.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게 원칙이어야 된다? 재량권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원칙? 요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송은 법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고요. 그다음에 임의적 이송은 뭐가 됩니까? 당연히 예외가 되겠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예외는 몇 개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인데 뭐가 있다? 현재지 관할법원의 뭐가 있다? 이송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현재지 관할법원 딱 나오고 이송 나왔죠? 바로 끝 문장 보는 거야. 할 수 있다. 이게 하여한다 나오면 땡큐예요. 그걸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요적 이송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2가지 정도만 좀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 자,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다?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이송입니다. 자, 뭐가 있다?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이송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공소장 변경이 있는데 일단 8조 2항인가요? 8조 2항에 이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이송 주문이 나와 있는데 단독에서 합의부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합의부로 필요적 이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공소장 변경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있어요? 공소 제기 후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1심과 2심이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공소장 변경이 1심과 2심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자, 1심에서 뭐가 됐어요? 단독 판사에서 뭘로 바뀌었다? 합의부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소장 변경으로 이송 무슨 이송? 필요적 이송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합의부로 뭘 한다? 필요적 이송을 하는 거예요. 합의부로 뭘 한다? 필요적 이송. 그러니까 재량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송을 해야 돼. 근데 이송받은 법원은 어디가 된다? 바로 합의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2심에서도 단독에서 뭘로 바뀔 수가 있다? 합의부로 바뀔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신구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독. 어디요? 2심 갔으면 지방법원 보는 합의부. 그다음에 합의부는 고등법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고등법원이 됩니다. 고등법원으로 필요적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법조문은 요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런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있다. 그걸 알아두시고요. 근데 공소장 변경이 지금 여기 나온 건 뭐만 예정하고 있는 겁니까? 세게 바뀐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공소장 변경은 약하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뭐가 된다? 합의부에서 뭘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자, 단독 판사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법에 없어요. 이거는 법이 없습니다. 법은 뭐만 규정하고 있다? 세게 가는 것만 규정하고 있다. 근데 법은 요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송이 뭐라고 했습니까? 필요적 이송이라고 했죠. 그럼 뭐예요? 사유에 해당하면 이송하는 거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송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요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송하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부가 뭐 한다? 계속 심판하는 겁니다. 합의부가 계속 심판하는 거예요. 규정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심판하면 되지 이것을 단독으로 이송하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요런 절차도 있죠. 재배당이라고 해서 원래 사건을 배당받는데 배당을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요 다시 회수했다가 다시 또 돌려가지고 다른 데로 배당을 시켜요. 그걸 뭐라고 한다? 재배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이송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송 내용은 좀 알게 바로 재판권과 관련된 이송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군인은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재판권과 관련돼서 이송입니다. 이송인데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자, 군사법원에 자, 누가 들어왔어요? 일반부터 합시다. 일반 법원에. 자, 일반 법원에 뭘 한다? 누가 공소가 제기됐어요? 군인이 공소가 제기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알아두실 것은 군인인지 아닌지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심판받을 당시에 군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 이제 일반 법원에 대해서 누가 공소가 제기됐어요? 군인이 공소가 제기됐는데 물론 아마 그럴 겁니다. 민간인 시절에 공소가 제기되는데 얘가 입대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됐는데 자, 뭐가 됩니까? 민간인이 공소가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군인이었다 제대한 거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건 둘이 재판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판권이 없어요. 그래서 재판권이 없는 결과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소 기각 판결해야 돼요. 근데 형사소송법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냥 같은 신급의 법원으로 뭘 한다? 필요적 뭐라는 거예요? 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적 이송을 하면 되고 절대로 공소 기각 판결하면 된다 안 된다? 자, 공소기각 판결하지 말라고 돼 있으나 판례의 태도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송을 하잖아요. 그럼 이송 전 소송 행위는 효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칙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송 이렇게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걸 토대로 보시면 18번부터 보면 되겠죠. 자, 단독 판사의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독 판사는 관할 위반의 판결을 선고하고 사건을 관할권 있는 합의부에 이송해야 된다. 대충 읽으면 틀립니다. 뭐냐면 관할 위반 판결은 언제 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공소 제기되었을 때만 관할 위반 판결하는 거예요. 근데 공소장 변경을 위한 이송은 공소 제기할 때는 제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대로 했고 나중에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관할권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관할 위반 판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 위반 판결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보시면은 어디 있습니까? 19번 있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단독 판사의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적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송받는 법원은 어디가 된다? 고등법원이 됩니다. 고등법원이 된다. 그거를 알아주고요. 다음 20번.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에 관하여 단독 판사 관할 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그러니까 합의부에서 지금 뭘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단독으로 바꾸자. 자, 그러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지 않고 차고배당을 이유로 재배당한다. 그게 아니죠. 공소장 변경했느냐 안 했느냐 상관없이 합의부가 계속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21번.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 현재지 관할법원 나왔죠? 그럼 끝문장이 뭘로 끝난다? 할 수 있다로 끝난다 이겁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현재지 관할법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2번.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군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 선고한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법으로는 어떻게 돼 있다? 그냥 같은 신급의 군사법원으로 필요적 이송을 한다 이거죠. 절대로 관보다 공소기각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23번 일단 읽어보시면, 자, 검사가 피고인 입대하기 전의 행위를 기소하였는데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 입대하여 군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를 때는 뭐였다? 민간인이었는데 공소를 제기한 다음에 이 사람이 뭘로 바뀌었다? 군인이 됐다. 근데 얘기했죠? 과거의 신분이 아니고 현재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재판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법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죠. 유죄 판결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23번 틀렸고요. 넘어가시고, 다음 24번. 자,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으니 판명된 때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신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근데 이 경우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까? 유효입니다. 유효. 그러니까 이송받은 법원은 뭘 하면 돼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25번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관할에 대해서. 자, 이제 관할 이제 뭐다? 관할에서 여기서 이송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송 결국에 이송 뭡니까? 결정이에요. 이송 결정. 그러니까 이송 결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럼 이송 결정 나왔으니까 뭘 생각해야 돼요? 항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하는데 원래 이송 결정은 뭡니까?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있다 없다? 항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송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불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판례가 하나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바로 소년부 송치 결정이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은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 아니래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뭘 할 수가 있다? 항고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아직까지 시험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읽어보시면 25번. 사건의 이송 결정은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이므로 즉시 항고나 보통 항고 허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되는 게 있더라. 그래서 밑에 해설 읽어보시면 쭉 있죠. 두 번째 줄. 사건을 지방법원 소년부나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결정은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 아니므로 뭐가 가능하다? 보통항고가 가능하다. 판례가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를 하나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관할에 관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쭉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할을 좀 막연하게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요. 근데 딱 정리하고 나면 문제는 기계적으로 딱딱 떨어지니까 되게 쉬워집니다. 그걸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쟁점 강의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다음 시간은 변호인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 한번 강평을 하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